여기 석유 재벌의 딸 마류의 공주라 불릴 만큼 우아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의 미래를 촉망했던 잘생긴 외과의사 한 남자가 있었죠. 이들의 결합은 당시 상류 사회의 가장 완벽한 결혼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화려함 뒤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한 규괴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TV에서도 여러 번 다뤄지고 대배심이 5번이나 소집될 정도로 떠들썩했지만 수많은 언론과 책이 그 진실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텍사스 승마공주 살인사건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텍사스 휴스턴. 스페이스 시티라는 별명처럼 우주계획을 관리하는 통제센터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 휴스턴의 중심부 서쪽에는 리버오크스라는 유서 깊은 부촌이 있습니다. 울창한 가로수, 호화로운 저택, 고급 상점과 레스토랑이 즐비한 휴스턴에서 가장 비싸고 품격 있는 지역 중 하나였죠. 20세기 초 텍사스 석유 산업의 호황은 수많은 벼락부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애쉬 로빈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애쉬는 원래 툴레인 대학에서 치의학을 공부했지만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919년 그는 뉴올리언스 출신의 리아 오네스틴과 결혼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 사이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 입양을 결정합니다. 1931년 3월 로빈슨 부부는 포트워스의 한 고아원에서 생후 1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조앤 로빈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평소엔 성미가 급했던 애쉬도 조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는 조앤을 손안의 진주처럼 여기며 최고의 삶을 선물했고 심지어 한 유전에는 조앤 공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앤은 3살 때 놀이공원에서 회전 목마를 탄 이후 승마와 사랑에 빠졌고 곧 놀라운 재능을 보였죠. 5살에 첫 승마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고 1945년까지 수많은 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성인이 된 조앤은 금발의 아름다운 외모와 고귀한 기질을 지녔습니다. 아버지 애쉬의 총애 덕분에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랐지만 아버지의 과도한 보호는 그녀를 억압했죠. 조앤이 대학에 가자 애쉬는 주말마다 개인 비행기를 타고 딸을 보기 위해 칼럼비아 대학 근처 호텔 스위트룸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조앤의 놀라운 미모는 휴스턴 사교계 신문에 대서특필되며 유명 영화사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애쉬는 헐리우드는 유혹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통제에 숨이 막혔던 조앤은 반항심을 품게 되었고 그 반항은 결혼으로 표출되었죠. 그녀는 젊은 해군 비행사와 결혼했지만 6개월 만에 끝났고 곧바로 변호사와 재혼했지만 이 역시 금방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2번의 결혼 모두 아버지 애쉬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이혼 절차는 모두 애쉬의 변호인단이 처리했습니다. 딸을 달래기 위해 애쉬는 조앤의 취미를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는 목장을 사주고 27,000달러를 들여 수상 경력이 있는 회색 암말 벨린다와 그 말의 털색깔과 맞춘 맞춤 승마복까지 선물했습니다. 조앤은 미국 전역의 경기장을 누비며 휴스턴 사교계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마리의 공주라 불렀고 백금의 사이클론, 휴스턴에서 가장 포토제닉한 소녀라는 찬사가 붙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신문 경제면에는 그녀의 아버지 애쉬의 사진이 유전 탐사자, 또다시 대박, 일일 생산량 2,700만 배럴이라는 제목과 함께 실렸습니다. 1957년 조앤은 한 클럽에서 그녀의 백마탄 왕자 의대생 존 로버트 힐을 만납니다. 존 힐은 멕시코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조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철도 매표원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죠. 어머니는 교육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존 힐은 그때부터 피아노에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죠.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휴스턴 베일러 의과대학에 진학해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쳤고 우수한 성적으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존 힐은 비록 평범한 출신이었지만 절제되고 내성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가 입은 값싼 정장은 피아노를 연주할 때의 그 유려한 우아함을 감출 수 없었고 이 모습은 조앤 로빈슨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조앤은 그의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의사가 되겠다는 열망과 음악에 대한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거만하고 방탕한 재벌 2세들과는 달리 존 힐에게는 그녀가 본 적 없는 순수함과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 존 힐은 휴스턴 허먼 병원의 외과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애쉬는 존 힐이 사랑하는 것은 조앤 본인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부와 지위라며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앤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감행합니다. 1957년 9월 28일, 애쉬는 내키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 4만 달러를 들여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었습니다. 세기의 결혼식이라는 칭송받은 그날, 조앤은 동화 속 공주님처럼 눈부셨고 존 힐은 그녀 곁에서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결혼 후 애쉬는 두 사람을 자신의 저택으로 들였습니다. 존 힐은 내키지 않았지만 당시 자신의 월급으로는 아내의 씀씀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균열의 시작, 물과 기름.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앤은 여전히 매일 승마장에서 훈련하며 흙냄새를 풍겼고 존 힐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홀로 피아노 연습에 몰두했죠. 조앤은 파티와 샴페인, 사람들의 환호를 즐겼지만 존 힐은 건반과 정적, 실크 넥타이의 섬세한 촉감을 사랑했습니다. 이들의 거리는 성격 차이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조앤에게 아버지의 석유수표는 공기와 같았지만 존 힐에게 돈은 생존을 위한 산소였죠. 1960년 6월, 조앤이 아들 로버트 힐을 낳은 후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애쉬는 외손자를 극진히 아꼈고 로버트를 돌볼 전담 보모를 고용했지요. 새 생명의 탄생으로 저택은 잠시 활기를 띠는 듯 했습니다. 존 힐은 레지던트 시절 인기가 많았지만 한 번은 간단한 수술 중 환자의 장기를 찔러놓고도 즉시 처리하거나 보고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냅니다. 1963년 존 힐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저명한 외과 의사 네이선 로스와 동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해 수익 배분만 4만 8천 달러에 달했는데 당시 휴스턴 가구의 평균 소득이 6,200달러에 불과했으니 엄청난 금액이었던 거죠. 하지만 바로 그 해, 존 힐은 또다시 실수를 저지릅니다. 탈장 수술 중 부러진 드릴비트를 환자의 피부 밑에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나중에 환자가 스스로 이를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죠. 다행히 드릴비트가 저절로 빠져나오면서 사건은 무마되었지만 네이선은 존 힐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존 힐의 남동생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해 그는 존 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이후 존 힐은 자신의 사무실을 꾸밀 예술품 수집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그는 리버오크스에 위치한 1935년식 저택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조앤은 남편을 위해 이 집을 샀고 아버지 애쉬는 계약금 8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물론 존 힐은 이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는 자신의 수입 거의 전부를 자신만의 음악실을 만드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2만 4천 달러짜리 메리평 음향 시스템과 1만 5,600달러짜리 베젠도르퍼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애쉬는 딸의 승마 경기는 물론 부부의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음악실이 완성되었을 때 총 비용은 10만 달러에 달했죠. 이 무렵 조앤은 개인 승마 교실을 열고 싶어 했고 애쉬는 그녀를 위해 체주우드 농장을 사주고 훈련장 설립을 도왔습니다. 훈련장은 순조롭게 운영되었지만 조앤이 꿈꾸던 규모와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했죠. 한편 존 힐은 네이선이 준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회에 가기 위해 진료 시간에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네이선에게 대타를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1967년 네이선은 그와의 동업 관계를 끝냈습니다. 존 힐은 다른 병원으로 옮겼죠. 휴스턴 상류사회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빛나는 모범 부부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관심사가 너무 달랐던 두 사람은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같은 해 조앤이 유산을 했을 때도 존 힐은 무관심했습니다. 조앤은 남편이 자신에게 냉담하고 자신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에게서 나는 마국간 냄새를 혐오한다고 느꼈습니다. 1968년 늦여름, 존 힐은 조앤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앤은 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매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 힐은 병원에서 앵커스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애는 아담한 최고의 남부 미인으로 3번의 이혼 경력과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딱 붙는 옷을 즐겨 입었고 존 힐은 그녀에게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불륜 관계를 시작했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위해 병원 근처의 아파트까지 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조앤이었죠. 그리고 언제나처럼 아버지 애쉬가 개입했습니다. 그는 존 힐에게 만약 이혼을 감행한다면 아들, 집, 그리고 자네가 사랑하는 그 음악실까지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존 힐은 어쩔 수 없이 잠시 아내의 곁으로 돌아왔죠. 조앤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목장 일은 계속 꼬여만 갔습니다. 그녀는 친구 다이앤과 그녀의 동료 유니스를 집으로 초대해 일주일간 머물게 했죠. 다이앤이 목장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것은 조앤과 존 힐이 전화로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온 존 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네 사람의 대화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던 중 존 힐의 호출기가 울렸고 그는 병원에 잠시 다녀와야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위해 각기 다른 맛의 에클레어를 사왔습니다. 다이앤은 예전에 존 힐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존 힐은 그녀가 바닐라 맛을 좋아한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죠. 물론 조앤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 조앤과 존 힐은 자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존 힐은 밴드에서 튜바를 연주한 뒤 바로 자리를 뜨려 했고 이에 격분한 조앤과 또 한 번 크게 다퉜죠. 다음 날 오후, 조앤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다이앤에게 어젯밤 너무 속상했는데 존이 안정제를 줘서 푹 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존 힐이 아들 로버트를 데리고 앵커스의 아파트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끝난 후 다이앤은 존 힐이 조앤에게 주사를 놓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존 힐은 아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애쉬가 공항에 마중 나오라며 전화를 걸었지만 그날 조앤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존 힐은 아내를 몹시 걱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약을 사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조앤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댈러스로 돌아가는 친구 다이앤을 배웅할 기력조차 없었죠. 존 힐은 가정부 에피에게 조앤이 푹 쉬어야 하니 방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도 조앤이 내려오지 않자 에피가 그녀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앤은 창백한 얼굴로 몹시 쇠약해져 있었죠. 에피가 존 힐에게 연락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에피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아내를 돌보겠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존 힐은 에피에게 침실을 청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자다가 침대를 더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에피에게 침대 머리맡에 있는 약을 조앤에게 챙겨주라고 말한 뒤 출근했습니다. 에피가 2층으로 올라가자 조앤은 설사 자국으로 더러워진 2장의 수건 위에 누워 있었고 일부는 이미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에피는 기겁하며 조앤을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가려 했지만
조앤은 너무 쇠약해서 서 있지도 못했고 화장실에 채 가기도 전에 또다시 실금하고 말았습니다. 에피는 즉시 아버지 애쉬에게 전화를 걸었고 존 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약 1시간 뒤 존 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조앤의 어머니 리아도 딸을 보기 위해 달려왔죠. 의문의 병원 이송, 그리고 죽음. 존 힐은 장모님 리아에게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명한 휴스턴 메디컬 센터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지 않았죠. 대신 차로 45분이나 걸리는 샤프스타운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중환자실이 있고 내과의사 친구인 월터에게 이미 연락을 해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오전 11시에 그 병원에서 수술이 잡혀 있어 아내를 계속 돌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죠. 다급했던 리아는 사위의 말을 믿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앤은 계단에 내려가기조차 힘들어했죠. 에피가 그녀를 부축하려 하자 존 힐은 괜찮아, 혼자 걸을 수 있어 라며 막아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존 힐은 리아에게 집에 가서 손자 로버트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리아는 사위가 곁에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샤프스타운 종합병원에는 응급실도 존 힐이 말했던 중환자실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측정한 조앤의 혈압은 수축기 60, 이완기 40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월터 의사가 도착했고 조앤의 상태를 보고는 존 힐의 설명과 너무 달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일단 식중독으로 잠정 진단했죠. 그날 오후 조앤의 신장 기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경 신장 전문가 할리 의사가 도착해 조앤이 심각한 심부전 상태에 빠졌으며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즉시 복막 투석이 필요하니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존 힐은 또다시 자리에 없었고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조앤의 상태가 잠시 호전되자 그녀는 존 힐의 손을 꼭 잡고 무서우니 곁에 있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새벽 1시 30분 존 힐은 휴게실 소파로가 잠을 잤습니다. 새벽 2시경 조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존 힐을 애타게 불렀죠. 당직 의사가 병실로 뛰어들어가 심장에 아드레날린을 주사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1969년 3월 19일 새벽 2시 30분 조앤은 38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잠시 후 존 힐이 병실로 뛰어들어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아버지 애쉬는 방연자실했고 어머니 리아는 충격으로 진정제를 맞아야 했습니다. 당시 텍사스법에 따르면 입원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환자는 장례 절차나 방부 처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부검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존 힐은 법의관의 설명을 듣고도 장의사에게 즉시 시신을 인수해 가라고 고집을 부렸죠. 4시간 후 조앤의 시신은 이미 체내의 혈액이 모두 제거되고 방부 처리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병리학자 아서모스가 정오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부검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장기 샘플만 채취해 분석했죠. 아서는 조앤의 췌장이 검붉은색인 것을 보고 사인을 급성 췌장염으로 판정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동안 조앤의 친구 다이앤과 유니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존 힐이 자신의 음악실에서 손님을 접대하며 코미디 영화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격분한 다이앤은 애쉬에게 달려가 조앤이 겪었던 이상 증상과 존 힐의 모든 수상한 행동들을 낱낱이 알렸습니다. 애쉬는 딸의 진짜 사인이 무엇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는 여러 의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조앤의 증상은 췌장염과 맞지 않는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건강하게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라는 일관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례식 당일 아침, 애쉬는 해리스 카운티 지방 검사부 이안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존 힐이 내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다이앤이 목격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죠. 이안은 즉시 법의관에게 연락해 매장 전 추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앤의 장례식은
휴스턴은 물론 뉴얼린스의 장미까지 동의날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법을관은 차마 의식을 중단시키지는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입원 당시의 혈액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을관은 최종 사인을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결론 내렸고 보고서에는 살인 혐의점 없음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쉬가 고용한 의사들은 이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죠. 애쉬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다이앤, 유니스, 가정부 에피의 증언을 확보하고 존 힐에게 2차 부검에 동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존 힐은 더 이상 조앤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조앤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달여 만에 존 힐은 불륜 상대였던 앵커스와 결혼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애쉬는 공개적으로 존 힐이 조앤을 살해했다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존 힐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들 로버트를 애쉬 부부와 만나지 못하게 했죠. 애쉬는 언론, 의사들, 휴스턴 의료위원회까지 동원해 존 힐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검사보 이안에게 존 힐을 살인죄로 기소하라고 요구했죠. 이안은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결정할 대배심을 소집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존 힐에게 이 일을 조용히 끝내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으라고 권했지만 존 힐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대배심은 존 힐을 기소하지 않고 임기가 만료되었죠. 애쉬는 친분이 있던 대배심 단장까지 찾아갔지만 증거 없이는 존 힐을 기소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열리지 않는 관, 사라진 증거. 애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뉴욕에서 가장 명망 높던 병리학자 밀턴 헬퍼른 박사를 고용했죠. 애쉬는 아서모수에게서 조앤의 모든 의료 기록을 받아냈습니다. 밀턴은 기록을 검토한 뒤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확실한 결론을 내리려면 2차 부검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부검은 해리스 카운티 검찰청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애쉬는 검사보 이안을 건너뛰고 지방검사장 캐럴 벤스를 직접 압박했습니다. 캐럴은 이 사건의 진력이 낮지만 휴스턴에서 애쉬가 가진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을 직감한 캐럴은 결국 2번째 대배심을 소집하고 조앤의 시신에 대한 재검사를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쉬는 대배심원들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격정적인 편지를 직접 써서 전달했죠. 1969년 8월 16일 조앤 로빈스 힐의 시신이 발굴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뚜껑이 열렸을 때 내부는 마른 흙으로 뒤엉켜 있었죠. 밀턴 박사는 누군가 관을 열었던 흔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궁 끝에 존 힐은 조앤을 묻은 지 3일 뒤 기념으로 그녀의 반지를 꺼내기 위해 관을 열도록 허락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조앤의 친구들은 존 힐이 조앤이 결혼 반지를 끼고 묻히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의사인 그가 관을 열면 공기 노출로 시신이 급격히 부패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조앤의 시신은 볼이 움푹 패고 손이 바짝 말라 손톱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일 정도였습니다. 밀턴은 시신을 꼼꼼히 살폈지만 정맥주사 자국 외에 특별한 흔적은 찾지 못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앤의 심장과 뇌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리학자 아서모수가 황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5개월 전 채취했던 조앤의 심장과 뇌조직 샘플이 담긴 용기를 꺼내왔습니다. 밀턴은 시신에서 다시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고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세균성 수막염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샘플을 뉴욕으로 가져가 정밀 분석에 들어갔고 대배심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10월 앵커스와 재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존 힐은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존 힐은 앤이 죽은 조앤을 질투한다는 이유를 댔고 앤은 존 힐이 변덕스럽고 조앤의 죽음에 대한 의혹으로 그의 경력까지 망가지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1970년 2월 세 번째 대배심이 소집되었습니다. 이 배심원단에는 조앤의 절친한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었지만 존 힐의 변호사는 이번에도 별일 없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한편 존 힐은 애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재정적 손실, 대배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애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3월 12일 존 힐과 앤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배심 청문회가 열렸을 때 밀턴 박사는 아직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이미 완료된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며칠 뒤 그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이런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기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지연시켜 조앤의 죽음을 가중시켰다. 애쉬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이 사건은 이후 2번의 대배심을 더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2월 대배심은 존 힐을 아내가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971년 2월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존 힐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앵커스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죠. 그녀는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1969년 6월 3일 존 힐이 직접 내가 조앤을 죽였다고 고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온갖 종류의 박테리아를 주사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남동생을 죽이고 아버지의 심장마비를 유발한 것도 자신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애는 존 힐이 자신마저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은 존 힐이 차를 몰아 조수석 쪽을 다리 난간에 들이받았는데 자신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자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애는 황급히 피했고 그 주사기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존 힐의 변호사는 앤의 이야기가 조작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존 힐은 내과 의사가 아닌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조앤이 얼마나 위중한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변론했죠. 결국 배심원단은 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은 심리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1972년 11월로 예정되었습니다. 이 무렵 언론의 여론조사는 오히려 애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재판 결과를 좌우하려 한다며 존 힐에게 동정적인 여론이 우세해졌죠. 1971년 6월 17일 존 힐은 음악가인 세 번째 아내 코니와 결혼했습니다. 그해 9월 존 힐은 코니와 함께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외과의사 학회에 참석했죠. 그동안 존 힐의 어머니 마이라가 손자 로버트와 함께 집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존 힐을 찾는 전화에 아들이 24일 저녁에 돌아올 것이라고 항상 알려주었습니다. 9월 24일 저녁, 존 힐과 아내 코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낯선 남자가 침입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라와 로버트를 밧줄로 묶어둔 상태였죠. 먼저 집으로 들어간 존 힐은 침입자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코니는 비명을 지르며 이웃집으로 도망쳤고 존 힐은 남자와 격투를 벌였습니다. 그는 왼쪽 어깨, 오른쪽 손목, 그리고 복부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휴스턴 경찰은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인근 덤불에서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총기는 한 의사의 소유로 추정되었는데 그는 마르시아라는 이름의 성노동자에게 총을 도난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정보원은 마르시아의 남자친구가 보비라고 경찰에 알렸죠. 곧 체포된 보비는 즉시 범행을 자백했고 자신의 또 다른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릴라를 지목했습니다. 보비는 릴라가 이 모든 살인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죠. 그는 릴라가 살인을 청부한 사람을 영감님이라고 불렸으며 자신은 존 힐을 살해하는 대가로 $5,000를 받았고 릴라에게 소개비로 $1,500를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릴라는 혐의를 부인하며 애쉬 로빈슨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비는 교도소로 이송되던 중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결국 릴라는 살인공모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유방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존 힐의 살인사건 배우로 애쉬 로빈슨을 지목했습니다. 1977년 존 힐의 아내 코니와 어머니 마이라는 애쉬 로빈슨을 상대로 불법 사망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릴라에 따른 법정에서 어머니가 과거 조앤의 승마 수업을 들었으며 애쉬 로빈슨도 알고 지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애쉬가 존 힐이 살해당하기 몇 주 전 개인 전화선을 주문했다가 얼마 뒤 해지했는데 릴라가 체포될 당시 그녀의 지갑에 바로 그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존 힐 역시 의료사고나 불륜 등으로 다른 이에게 원한을 샀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검찰은 최종적으로 애쉬가 존 힐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977년 8월 아들 로버트와 코니, 마이라는 애쉬 로빈슨을 상대로 $760만 달러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로버트는 한 뉴스저널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외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 생명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존 힐이 사망한 후 애쉬와 리아는 휴스턴을 떠나 플로리다로 이사했습니다. 로버트는 결국 외조부모와 화해했고 1981년 애쉬의 도움을 받아 그 저택을 매각했죠. 당시 175만 달러에 달했던 매각 대금은 신탁기금에 예치되었다가 로버트가 33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훗날 로버트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존 힐의 두 번째 부인 앵커스는 이혼 후 텍사스에서 의류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다가 1990년 1월 1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생전, 처방전, 살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세기의 결혼식은 결국 막대한 부와 어긋난 사랑, 그리고 지독한 복수심이 뒤엉켜 한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에 살며 모든 것을 가졌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중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죠.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